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는 시간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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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우리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얘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출연한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연이어 듣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망했죠. 한마디로 망했다. 요즘 사람들 얘기로 폭망입니까? 네, 폭망입니다. 음,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당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코멘트들이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지역의 선거일 뿐이다. 이런 취지요. 네, 예. 원래 험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험지가 아니고요. 지금 용산과 우리 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험지 메이커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거의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음, 가장 큰 요소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음흠. 근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줄,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부족한 부분을 좀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줄 당 지도부도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겼을 때 보면 예. 보수 진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확장돼 있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선거 대연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전통적인 어떤 보수 지지층,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민주당의 불공정에 실망한 어떤 스윙 보터들, 그다음에 상대적인 중도 보수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외연이 굉장히 넓어져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게 다 해체됐고 아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니 도저히 내가 여기까지는 동의 못하겠다. 아무리 내가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 대표가 싫어도 내가 이쪽으로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점점 늘어났고 민주당의 불공정에 실망해서 넘어왔던 스윙 보터들도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인사하고 인사 참사 나오고 똑같이 낙하산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잘못했는데 오리발 내밀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아니 민주당에 실망해서 공정과 상식 찾아서 왔더니만 여기도 공정과 상식이 없네 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즉 네. 이 지역의 보궐선거를 있게 했던 원인 제공자를 다시 후보로 꼽았다는 점. 이 부분에서 원인 찾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동의하세요? 네, 저는 일부분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요소가 지금 정부 여당이 오만하다라는 걸 돋보이게 하는 요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후보 경쟁력이라는 게 아주 큰 독립 변수라고 보진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가 그런 마이너스 요소를 갖고 있는 것만큼 예. 진경훈 후보는 사실 완전한 정치 시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인지도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민주당에 입당한 지도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됐죠. 그렇죠. 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는 논란은 있지만 인지도는 높았다는 점과 진경훈 후보는 신인이었다는 점을 이렇게 보면 후보 변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진경훈 후보를 뽑은 분들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경훈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뽑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한 분노 투표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각각의 후보가 가지는 성격은 이번 투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 중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이것도 선거에 영향 줬을까요? 네, 영향 당연히 미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심판론으로 잡았던 애초의 캐치프레이즈가 중간에 지역 일꾼론으로 확 바뀌게 된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좀 되게 소름 돋는 거는 저희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은 비등비등하게 선거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신 차려서 김부겸 카드, 김혜영 카드 같은 거 꺼내면은 우리 진짜 대패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당에서 이렇게 3, 4 모여서 얘기할 때. 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이 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저희가 대패한 거거든요. 지도부의 책임이 아니라면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네.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작은 사이즈가 맞아요. 작은 선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큰 선거였어요. 그럼 이번에 그렇죠.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같으면은 사퇴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섰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민심이 완전히 이번에 돌아서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폭주에 대해서 뭐 이건 한번 경고를 줘야 된다. 지금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고장. 예, 작년 지방선거 때만 하더라도 네. 저희 당이 4.7 재보궐 때 당원 당규 바꾸고 서울 부산시장을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당 귀책사유인데도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대선 지선 내리 그냥 맞아요. 3연패를 했죠. 네. 그때는 저희가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오마이다 독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니까 저희가 계속 맡고 있을 때인데 한 1년 반 사이에 그동안에 사실 얼마나 우리 윤 정부의 실정이 심했습니까? 국민들께서 이건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결과가 바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선거, 뭐 기초단체장 뽑는 선거의 성격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국힘이 그걸 자초를 한 거고요. 그 사면 복권할 때 설마 했었는데 네. 설마도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공천을 해버리잖아요. 설마를. 예, 제가 9월달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보수 정부고 보수 정당인데 보수란 게 뭐냐? 법치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는 건데 뭐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뭐 그거 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 중에 네. 이분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그 내용이 있다. 그게 확정된 판결이다. 근데 내부 고발자다라고 하면서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자꾸 뒤집는다. 그러면 법원 판결은 뭐가 되니? 연속으로 계속 장관급 후보자를 국회에 내놓는데 국민들께서는 이건 뭐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 민심이랑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물론 뭐 야당이 이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흠집 내려고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경고가 이번 선거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거기다 뭐 민생은 너무나 힘든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이 이념, 홍범도 장군 흉상. 설사 지더라도 지도부 체제 변화 같은 건 없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네. 예, 많이 나왔거든요. 김기현 체제 뭐 대체제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서 이제 시작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려울 거다, 붕괴시키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김기현 대표 체제는 태생부터 당정 일체를 표방하고 용산이 기획하면 그걸 충실히 집행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이번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고. 용산 기획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후보를 복권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출마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얘기해봤고요. 국민의힘 얘기해봤고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하면서 이른바 친명 체제가 공고히 하면서 총선 준비를 착착착착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변수 앞으로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강서 재보궐선거 들어가기 전에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 요행이 잘 해결이 다 됐어요. 구속영장 기각되고. 예. 뭐 그리고 뭐 고름인지 외상값인지 뭐 돌려받는다고 그러다가 또 정청래 최고가 그 가짜 뉴스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지만.
아, 외상값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결파 예. 징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 가짜 뉴스다. 그럼 당장은 뭐 이제 징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징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아니 지금 이렇게 뭐 창고에 곳간에 뭐 양식이 가득 찼는데 네. 뭘 털어와요. 그냥 그것만 잘 보존하면 되지.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없을 텐데 다만, 지우지도 않을 거다. 다만 요번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명확해졌잖아요. 그 강성 지지층 네. 거기다가 혁신회의라고 하는 원외 그룹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 이게 세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축으로 더 가는 체제가 더 공고화되겠죠. 저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자, 대걸레를 맞은, 그러니까 배트를 맞은 저쪽이 이제 변화를 만약 시작하고 혁신을 시작하고 아까 쉽진 않다고 하셨어요. 선상반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민주당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도취되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쇠몽둥이 잘못 맞으면 이제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쇠몽둥이 맞을 것 같다는 그 개구리들이 많아지면은 예. 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예.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인 10월 10일 목요일에 방송됐던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당내 미스터 쓴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하게 좀 현상을 본 면이 있고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심판, 또 선거 직전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홍범도 흉상 논란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 분석을 했고요. 우선 천 위원장은 선거 패인에 대해 정부 여당이 험지 메이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 때문에 이제 졌다 이런 것 같은데 강서를 스윙 보터 지역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패배한 게 무엇보다 좀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7%포인트 차를 예상했는데 딱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 여당 여론조사랑 야당 여론조사를 뭐 평균 내보니 대충 그렇다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명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곳간의 양식이 풍부한 상황을 비유해서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는 지금 좀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가 좀 뒤늦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이 잘해서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니까 도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렇고 두 자릿수, 민주당이 두 자릿수로 이길 거다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17.5%포인트, 그러니까 다 언론에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대로인 건지 아니면 예상을 뛰어넘은 건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예상들은 사실은 두 자릿수 얘기들은 이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수치는 15% 정도 차이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 그리고 뭐 10% 후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 얘기들은 그래도 설마 그 정도까지 나겠느냐. 결국 선거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균형점을 찾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덜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예측한 대로 나오다 보니까 다 놀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은 어느 정도 했지만 설마.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겠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결국엔 또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한 얘기인데 원래도 17%까지는 차이가 안 날 거를 그렇게 나게 만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격가지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그런 논란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떠나서라도 공천을 했을 때 경선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갈등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
물러나게 된 이제 모 후보가 좀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직의 중진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는데 김태우 후보랑 좀 갈등설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실무적인 운영 과정에서도 좀 표차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 이면에는 그 경선으로 인한 좀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이세진 기자, 민주당에서는 이 격차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선거 직전에 한 민주당 뭐 여론조사 내부 공유용 그런 여론조사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뭐 20%포인트 정도까지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면 뭐 두 자릿수 이상까지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었는데 뭐 두 자릿수 이상이라 그러면 뭐 20%대까지 봤다 이렇게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최종 투표율이 뭐 정말 터져가지고 뭐 50% 정도 이상으로 나왔더라면 그만큼까지 격차가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40% 후반대에 멈추면서 한 17% 정도의 이제 격차가 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40% 후반대 저기 투표율도 좀 네, 많이 높은 나온 거죠. 거긴 네,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천 위원장 발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패한 거 무서운 지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는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런 얘기들이 실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 예측을 했던 게 좀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일종의 뭐 비대위 내지는 다른 지도부 체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혁신으로 가게 돼가지고 선거에서 내년 총선에서 불리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을 국민의힘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명계들도 그런 예측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예측들이 다 지금 엇나가게 된 상태가 됐어요. 모든 전제들이 다 달라졌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는 일정 기간 유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도 하나 달라졌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해지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도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못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럼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라고 하면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나야지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거나 이런 전제 조건들은 다 지금 흩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됐고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는 진짜 공천 싸움이다. 왜냐하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야 여러 악재들이 좀 겹쳤다라고 봐요. 김행 후보자 문제들도 있었고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도 여권에게는 좀 불리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안 좋았을 때 치른 시험이니까 조금 더 성적이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반반 정도의 싸움이라고 본다면은 공천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제 이 싸움으로 결국 기결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모든 전제 조건은 다 없어졌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건 민주당은 거의 확정, 뭐 99.9%라고 봐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정했던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제 남은 카드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실력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천하람 위원장 얘기랑 좀 연결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년 총선이 좀 안타까운 거는 결국에는 또다시 대선을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의 승리자는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이 될 건데 그게 대선이랑 반드시 같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이야 체제가 변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체제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확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정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럼 정책 얘기 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6개월을 더 견뎌야 된다 국민들이 그런 비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17%포인트 이 결과가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되게 화제였죠. 이거 딱 맞췄다. 근데 조홍천 의원도 사적인 자리에서 17%포인트 예상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서 이미 뭐 데이터들이 보여줬다는데 어떤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중도층이 결국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 한 의원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뭐 민주당 양당 지지층만 결집해서는 이만큼 투표율은 안 나온다. 이제 보통 재보선 투표율이 뭐 30% 초중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중도층이 움직인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은 결국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뭐 윤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하면서 뭐 장관 후보자 인선이라거나 이걸 이제 선거 기간을 좀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이제 굳이 신원식 장관이나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바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많이 신경을 안 쓰고 가는 듯한 이 모습이 자꾸 노출된 게 이제 중도층으로부터 나가서 투표하는데 이제 여당보다는 정권 견제론에 힘을 주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돌려보면 뭐 개별 사안들에 대한 것도 물어보잖아요. 뭐 이제 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홍범도 장군의 뭐 역사 관련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찬반 이런 걸 물어보면 그동안 쭉 뭐 반대 50%에 뭐 찬성 30% 초중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도 사안이지만 이게 결국 다 대통령실이 끌고 가는 이슈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정당 지지율, 뭐 정당 뭐 그런 뭐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어지고 득표율 차로 또 비슷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숫자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17% 정도의 차이를 예측한 거는 사실은 엄청난 뭐 계산을 해낸 건 아니잖아요. 21대 총선 때 강서구 지역구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왔던 건데 21대 총선이 지금 이제 현재 국회의원들의 그 분포를 만들어낸 그 총선이고 민주당이 크게 대승을 거뒀던 압승을 거뒀던 선거였거든요. 그때 강서구에 가불병 3개 지역이 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얻었던 득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그 후보들이 얻었던 그 득표율 이거 합쳐 보면은 당시에 민주당이 57.26%였고 국민의힘이 39.18%거든요. 이렇게 되면 17% 후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그때 정도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해서 이런 수치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수치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번에 6월 1일, 작년 6월 1일이죠. 지방선거 때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강서구에서 받았던 득표율이 56.1%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이 42.1%거든요. 이렇게 되면 14%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이거는 이제 반대의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민주당에 유리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런 것도 이제 가깝게는 그것도 봐야 되는 게 김태우 후보가 승리했을 때 원래 한 번은 여기서 구청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민주당의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었는데 그때 득표율 차이가 2.61%포인트였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그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은 또 맞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과 보면서 우리 예전에 이제 양당 모두 너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결과 보면 결국 중도층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런 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싸우려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였고 그다음에 본 투표율도 48%를 넘어가지고 원래 그 지난 6월 1일 그러니까 정규로 치러진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보다 거의 한 2-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엔 사람들 다들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라서 중도층이 많이 왔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보궐선거치고는 특히 구청장 보궐선거치고는 집중이 많이 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21대 총선,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승했을 때 결과 정도로 나와서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제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당내에선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도 친윤 핵심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좀 위기감 얘기를 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 분위기가 어때요? 위기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를 보고 위기를 안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들었던 좀 인상적인 표현은 이제 지도부 구성원 중에 일부인데 하는 얘기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요. 네네. 이것만 주고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만 내주고 이 문제가 수습될 정도의 그 득표율 차이가 아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상태는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또 강도 높은 대책 같은 것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선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어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비대위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비대위를 당내에서 의원들 중에서 뭐 지도부 중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오는 대책들은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하진 않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그 2011년에 그 홍준표 대표 시절인데 네. 그때 보궐선거 패배하고 홍준표 대표도 물러났고 지도부가 붕괴가 됐었는데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최고위원 중에 가장 득표율이 높았는데 이제 먼저 사퇴를 선언하면서 줄 사퇴를 합니다. 최고위원들이. 네.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도 이렇게 지도부가 붕괴된 사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로는 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도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지금 나온 얘가 혁신이격인 뭐 미래발전위원회인가 그거 이제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이거를 이제 발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갖고 안 된다는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아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그저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두 가지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김행 후보자 사퇴. 네. 요거는 별로 이견이 없었고 네, 네, 네. 대통령실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명직 당직자들 네. 총괄 일괄 사퇴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부에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론은 좀 안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뭐 일부는 지금 일부 지도부 중에 임명직도 뭐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다른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내년 총선 그 인재 영입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혁신이격인 그런 기구도 설치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나오고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근데 아주 강도 높은 비판 같은 게 없다라는 걸 좀 주목을 네.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선거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비대위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때 선거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네. 의원들 모두가 다 참여해가지고 동별로 나눠가지고 거의 뭐 강서구를 인수분해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었고 무엇보다 만약에 위기론을 얘기하면서 비판해야 되는 사람들은 수도권 의원들이잖아요. 네, 특히 수도권 그렇죠. 중진 의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대체로 다 캠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상임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 같이 져야 되는 책임 거예요. 같이 져야 네.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같이 상임 고문으로 뛰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로 났어요. 그러면 네. 아 결국 이제는 안 되겠다.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입장이 좀 마땅치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가지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좀 분산시킨 거다. 리스크를 분산시킨 네. 거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뭐 얘기를 한다면 윤상현 의원 정도 뭐 언급을 할 수는 있는 네. 상황인데 뭐 이렇게 많이 집결이 되지는 않는 상태니까 아직 윤상현 의원 이유를 열지도 않은 그런 상태고요. 네. 그리고 더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면은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당내에 비윤 내지는 비주류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옛날로 치면은 뭐 친박계나 비박계 이렇게 어느 정도 숫자가 대등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이 그 새누리당 때였다라고 하면 비박계가 결코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비윤계는 극소수, 압도적이죠. 극소수고 그쵸. 다 반대로. 외부에 네. 있죠.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다 외부에서 비판을 하긴 하지만 당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의원들이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바뀔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다만 그만큼 위기감을 보여주는 거 사례는 어제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의 당협위원장들이 그 지도부 혁신 없으면 연판장 돌리겠다라는 전화를 한 7, 8명이 했다라고 네네. 그렇게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외위원장들 사이에선 그런 위기감들이 더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씩 조금 더 이제 여론이 모여서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내로까지 확장될 수는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의원총회도 있고 일단 의원총회를 거쳐야 될 텐데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느냐 이런 건데
그런데 그냥 추정을 해보자면은 이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외에는 네. 그 나머지 의원들이 크게 반기를 들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곧 윤석열 대통령의 네. 그런 허가하에 이뤄진 체제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우는 그런 그림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의원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를 놓고 이제 기사들 다 대부분 이제 총선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이었던 거는 그 비슷한 시기에 뭐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뭐 내일 총선을 치를 경우 어느 당을 찍을 것인가 했을 때는 사실 거기에서는 뭐 민주당이 더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과를 총선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기는 했는데,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진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아니면 조사 방법에 따라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확실히 어디가 더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이제 가장 최근 조사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거 보면요, 이제 현 정부 지원론이 한 39% 정도, 그리고 정권 견제론이 48% 정도로 일단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네. 한 지금 격차가 한 10%포인트, 9%포인트 정도 나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보궐선거 승리로 민주당 쪽은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4.7 재보선부터 대선, 지선 이렇게 3번 졌잖아요. 근데 이 3연패를 끊어냈다는 게 일단은 그 선거는 기세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4.7 재보궐선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뭐 지선이나 대선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었어요. 네. 이제 비명계 쪽에서도 계속 이 패배 책임에 대해서 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 공격하는 그런 재료로 쓰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걸 한번 어쨌든 확실한 끊었다. 결과로 네네. 반전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뭐 대다수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이 한 번 더 이제 좀 뭐 이렇게 한번 확인을 시키고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사람들이 보면은 거봐, 지금 이 심판론을 있는 사람이 한 이 정도 되잖아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네. 그게 그 뒤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좀 기반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 뭐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총선이. 네네. 이게 어떤 중진 의원은 6개월, 한국 정치에서 6개월은 60년이나 마찬가지다. 네. 얼마든지 판세는 변할 수 있고 네네. 새로운 인물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홍천 의원도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 도취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이번 결과를 놓고 평가 어때요? 이거 압승 맞다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 사실 강서구 민주당이 좀 유리한데고 이길 만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지 좀 궁금해요. 이길 만한 선거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평타? 평타인데 평타. 네. 조금 더 보너스를 얻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연패 끊어냈다. 네. 이 정도. 그리고 뭐 경기는 그렇다 치고 서울도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뭐 민주당이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다라는 네. 점을 한번 상기시켰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사실 되게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하는 건지 굉장히 조심조심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대표도 그렇고 메시지가 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크게 자축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 아니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런 네.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쳇말로 뭐 설레발 쳤다가 큰일 난다. 약간 이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도취되면 안 된다. 너무 뭐 도취되면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 방망이가 아니라 쇠 방망이가 날아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리더십의 무게가 확 쏠리면서 총선 결과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기면 이재명 대표가 공을 다 가지겠지만 또 지면 그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되니까 이 그 승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지의 문제도 더 이제 전면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좀 먼 이야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득과 실의 크기가 더 커진 거네요. 예전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혹시 박승우 기자 덧붙일 말?
지금 일종의 표정 관리 같은 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다 하고는 있는 것 같고요. 좀 여권에서 요번에 이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실제로 바로미터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 하나 좀 더 짚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여론조사들보다는 그 실제 선거 결과가 훨씬 더 정확하고 아니 그게 정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정답지인 거는 맞는데 네. 이제 여권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는 그게 맞긴 맞는데 이제 여론조사는 추이를 볼 수 있지만 선거 결과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딱 한 시점에만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오히려 정답은 아니지만 쭉 추이가 나오니까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선거 결과는 그 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네. 지금 이제 조사 그 선거의 시점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는 거를 지금 여권에서는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물론 이제 이건 대외 변수도 크고 큰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상황 같은 게 굉장히 급반전이 됐었잖아요. 네.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오히려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 거기에다가 이제 인사 문제의 논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가지고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좀 이 결과가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원래 조금 더 그 차이가 적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원래 이제 김행 후보자 같은 얘기도 이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게 한 자릿수 정도였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계속 임명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데 네. 예상보다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예측한 것도 한 자릿수 정도 패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여파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막판에 선거 앞두고 그 김행 후보자 뭐 퇴장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민심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게 되게 좀 의외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는 차이 날 거라고 안 봤던 것 같고 그걸로 그렇게 결정타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봤던 것 같은 게 시점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 김행 후보자 문제가 이게 선거에 뭐 실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게 영향을 줄 거라고 여권에서 판단을 했다라면은 당연히 김행 후보자를 선거 전에 이제 사퇴시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기류 자체는 그런 기류는 아니었고 원래는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면서 물러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봤다고는 뭐 보긴 좀 어렵겠죠. 네, 여기서 선거 얘기는 잠시 정리하고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선거 하루 전날 인터뷰였어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하태경 의원이 참선을 한 부산 지역구 해운대구 갑을 버리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구는 당이 요청하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 얘기는 험지 내지는 격전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상하셨어요? 저는 하루 전에 알았어요. 하루 전. 두 분이 그래도 소통을 잘하는 사이시지 않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런데 이번에 막판까지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안 돌리고 직전이나 직후에 돌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자회견 끝난 직후에 하태경 의원이랑 얘기했는데 대충 그 전날 알고는 있었고. 말리진 않으셨어요? 너무 위험한 길, 저 어려운 길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니 제가 말릴까봐 저한테 지르고 연락했겠죠. 그거는 이미 결정하고. 근데 이런 건 생각이 들어요. 하태경 의원이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죠. 전략적 모호성? 예. 그게 무슨 말? 분명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위 말하는 저격공천에 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면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이제 좀 보수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이제 강한 분들, 강한 의원들. 그냥 찍어서 말씀드리면 정청래, 안민석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하태경 의원도 염두에 그런 걸 두고 이제 그 수도권 출마를 얘기했을 텐데 애초에 저 서울 출마를 국한할 필요도 없다 봐요. 하태경 의원은 충분히 수도권에 경기도 가서도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보수층의 하태경 의원은 젊은 층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1, 2, 3 안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도시 가가지고 세게 붙어도 된다. 그 서울로만 국한하지 말아라. 수도권 전체 열어놓고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 그 얘기는 어디 갈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태경 의원이 가가지고 무슨 어디 미리 지하철 인사한다 그래가지고 그 표 들어올 것보다는 이슈 파이팅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잘 골라가지고. 그렇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혹평했습니다. 선당우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는 거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별로 없는데요. 홍준표 대표도 지난 선거 때
결국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다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인정해야죠, 이거는. 예. 아, 본인도 살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 근데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가가지고 예. 아니 황교안 대표가 공천 안 주겠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괴롭히는데 자기 살 예. 길 찾아서 무소속 나가야죠, 그러면은. 어. 인지상정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대표 되자마자 홍준표 대표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복당시켰습니다. 아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호구대책은요. 예. 무조건 인정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 그럼 이거 하태경 의원도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그 산다는 게 이번에 저는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어도요. 네. 경선했으면 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경선에서 해운대 받았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산다는 것은 네. 본인 이제 삼선 의원 됐으면은 예. 하태경 의원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 그건 그래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왜냐하면 특히 국민의힘의 다른 영남 의원들이 아무도 안 할 테니까 하태경 의원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자기 지역구 오래 지켰던 분들이 좀 움직여줘야지 이게 판이 흔들리고 정치 신인도 들어가고 뭐 혁신의 경쟁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에 일단 원론적으로 동의하실 거고요. 제2, 제3의 하태경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죠.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예. 그 북한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 지역구를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가져가는 걸 싫어합니다. 네. 강남 사람 절대 강북 출마 안 하고요. 네, 영남 사람 절대 수도권 출마 안 하고요. 예. 저는 서울의 노원병이 서울의 완전 북쪽 끝이거든요. 네. 더 갈 데가 없으세요? 오히려 거기는 올라가면 좋아져요. 너무 북쪽이라 가지고. 그런데 올라갈 생각은 없고. 근데 그 아마 누가 용기 내 가지고 한 노원을 을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박수 쳐드릴게요. 네.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아,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험지 출마할 사람, 특히 험지 출마할 중진 더 없을 거다. 없죠. 옛날에 그 상주에서 의성에서 이런데 국회의원 나오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본인이 또 이제 공천 못 받을 거 상황 되니까 또 북상해가지고 중랑구까지 왔어요. 경선 지고 그냥 끝났어요. 아,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북상해서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하는 움직인다. 박수영 의원 이런 사람도 수원에서 31% 받고 예. 부산으로 따뜻한 데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남쪽으로 가고 싶어하지 북상하기 싫어한다. 아, 하태경 의원도 그럼 안 되면 어떡해요?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한 도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의 혼자만 도전할 테니까 보수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이고요. 저는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때쯤 되면은 박형준 시장도 이제 큰 거 도전할 테고 대선. 예.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하태경 의원 이름이 거론될 거다. 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출연하셨어요. 이준석 네. 국민의힘에 미련 버려라.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당을 나와서 도전해라. 네. 이번에도 저 국회의원 안 되면 뭐라 그러셨더라? 정치 인생 이제 좀 뭐 끝났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예. 아, 들으셨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 저희 그 어르신은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무서운 말씀. 이게 이 김종인 장관님은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또 김종인 장관의 정치 타이밍 같은 건 배웠기 때문에 타이밍은 제가 좀 미소의 조절을 하고. 네. 강서구 선거 하루 전날 진행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였습니다. 강서구 선거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해서 이제 그 외의 얘기를 중심으로 듣고 왔는데요. 하태경 의원 서울 출마 얘기 하루 전날 들었다. 하 의원은 이제 파이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강성 후보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새로울 게 없다.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비율도 고정 비율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간 뭐랄까요 감정 싸움이 좀 그게 치닫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고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안철수 의원이 그런 글을 그제 썼거든요. 그제 썼는데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유세 과정에서 네. 뭐 막말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욕설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자신에게 욕한 거를 그냥 이제 좀 유머러스하게 그냥 받은 건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인용해가지고 막말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문제다 이런 것들은 당에 피해를 주는 행위니까 제명을 해야 된다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이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린 거는
이렇게 이제 하는 상태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 제명 운동을 위해서 서명을 받겠다. 뭐 이런 글까지 또 추가로 네네. 올렸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당연히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특히 뭐 처음에 올린 글에서는 이제 그 욕설을 인용해 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글을 이렇게 뭐 길게 쓰고 뭐 자빠졌다 뭐 이런 표현으로 써서 뭐 반박을 네.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좀 감정 싸움 많이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좀 지적 같은 것들은 있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비대위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를 하려면은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타깃 자체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서 현 상황을 좀 개선해 나갔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읽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의원들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전체적으로 당이 개혁되거나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과정은 없을 건데 공격 방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그 외부에 있는 소수 비윤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좀 하나 짚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그 구원은 사실 너무 오래돼서 새로울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의외긴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 구원 때문에 이런 공방이 있는 거라고는 볼 수 있죠. 그게 이유이긴 한데 다만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저 얘기를 하느냐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보다는 더 큰 얘기들을 이제 수도권 의원이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점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로 돌아와 보면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잘한 선택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하의원 역시 이번 총선을 뭐 총선에서 당선되면 좋지만 총선을 노린 것도 있겠지만 향후를 보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이런 거잖아요. 공천이 어려우니까. 왜냐면 그 해운대 지역구가 좋거든요. 좋은 지역구라서 공천이 더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완전히 주류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재도전하려는 거다. 애초에 공천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다. 뭐 이런 평가들이 일반적인데 난 하태경 의원 쪽에 입장을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글도 있고요. 이런 입장들 다 종합해 보면은 원래 3선이 되자마자 이 고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를 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한 지는 오래됐다. 그래서 또 예전에 3선 초과 금지 법안이 있었는데 발의에 공동 발의로 참여를 한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 갔었잖아요. 그 바른정당의 주요 혁신안 중에 하나가 또 그게 포함이 돼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다. 이게 하태경 의원 쪽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더 물어봤죠. 왜 그러면은 더 일찍 얘기를 안 했냐? 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한 거냐? 공개를 한 거냐? 보궐선거 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너무 빨리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이슈를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의원이 이제 안 나올 건데 제대로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기의 지지자들이 있는데 바른정당까지 같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너무 실망을 할 것 같이 느껴져서 어느 정도 지역 사업을 다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임기도 좀 끝난 시점 그런 시점을 고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전에 하게 된 거는 국정감사 이후 국정감사도 걸려 있잖아요. 근데 국정감사 이후에 하게 되면은 너무 늦어질 걸로 봤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의원의 이번 서울 출마를 어떻게 보는지 긴장을 하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론되는 의원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야 한동훈 장관이 와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실제 하의원이 출마할 경우 이제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민주당은 뭐 하태경 의원도 어디를 가겠다 정확히 얘기 안 하고 있고 뭐 전략적 모호성을 뭐 유지하라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조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하태경 의원이 어디 지역구를 선택하느냐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 계속 혁신과제처럼 얘기되는 그 3선 이상 그 중진 그 동일 지역구 공천 금지라거나 이제 험지 출마론 뭐 물갈이론 이런 게 더 확산되고 중진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러지 않을까 여기에
여기에 더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 내까지 이게 번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하태경 의원은 뭐 자객공천 대상이라고 불릴 만큼 뭐 그냥 보통 삼선한 의원은 아니고 또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젊은 층한테 소신파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이미지도 괜찮고 어디 오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정청래 의원 있는 마포을 외에도 뭐 강북의 박용진 의원이나 뭐 구로갑의 이인영 의원 아니면은 박주민 은평갑 의원 이쪽이 뭐 진짜 험지다. 차라리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 또 이제 인물론으로 맞붙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곳이 좀 이제 하태경 의원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센 곳에 가서 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또 이제 고민의 지점은 하태경 의원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곳에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의원들 같으면 뭐 어디든지 와라. 전국구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계기로. 그렇죠. 아니면 뭐 혹시라도 여기 올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하태경 의원이 뭐 어디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정한 곳은 없고 지도부가 요청하는 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은 일단 내놓은 상태인데 하의원 쪽에 좀 물어봤어요. 일단 서울에 연고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연고는 일체 없고 서울대에 나왔거든요. 서울대를 졸업해서 관악 쪽에 연고가 굳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지역구를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곳을 가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불출마를 그 지역구 원래 있던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니까 당에 도움이 돼야 하고 당에 도움이 되려면은 그래도 하태경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는 지역구. 하태경이 곳. 아니면 어렵지만 하태경이면 이길 수 있는 지역구. 이런 곳들을 즉 플러스 1이 되는 지역구를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은 완전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절대 못 이기는 지역구 이런 곳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있지만 비교적 험지여가지고 뭐 이렇게 원래는 빼앗겨져 있었는데 원래는 잃었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지역구를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까 이세진 기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좀 불안해한다 그랬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분위기 뭐 장제원 의원도 이제 거론되고 있긴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타깃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들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은 그냥 당내 예측 그리고 뭐 저희 추정 같은 걸 좀 종합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치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총선 공천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 체제도 굉장히 안정화돼 있긴 한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리더십이고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 이제 비명계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국민의힘에는 비윤계의 숫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런 상태인데다가 여당이 되면은 이 공천을 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기관장도 있고요. 뭐 장관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애매한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빼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불출마를 유도한다면 차후에 뭐 다른 장관 자리를 준다거나 이렇게 조정도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는 검찰권도 역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정은 항상 여권 내부를 향하는 게 본격적인 사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항상 내부 그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말을 안 듣기도 또 어렵겠죠. 그래서 알아서 불출마를 하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알아서 불출마를 하고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어떤 경선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아니면 공천에 불복하고 이런 그림들을 최대한 배제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진불출마 이런 사례들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그 3선 이상 험지 출마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친명계가 비명계 몰아내기 위한 명분이라 이런 해석도 나와서 이게 참 어떻게 조정할지 조율할지가 참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지금의 민주당의 그런 지역구 상황을 보면 원래는 이제 당대당으로 이제 저 가서 저 사람 저기 하고 네가 따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내부에서 뭐 비명계 중진 의원의 자리에 친명계 이제 인사가 가서 거기를 없애고 내가 친명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게 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비명계 중진 의원들 예를 들면 뭐 전해철, 뭐 이상민, 뭐 이원욱, 서른, 송갑석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의 지역구에 원외 인사들이 많이 네. 한 명씩 다 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비명계를 몰아내겠다는 그 기치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또 이 부분 대부분이 또 더민주혁신회의 멤버들이잖아요. 네. 예전엔 그냥 강성 지지층, 뭐 친명계 의원 이렇게 좀 두루뭉술했다면 이제는 총선 앞두고 상당히 이제 조직화되고 집단화가 됐다는 말인데요. 이제 그러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지도부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뭐 일단 뭐 그런 3선 이상 그 중진 불출마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조홍천 의원이 그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도 이제 가결파,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외상값 이야기가 지금은 뭐 좀 들어갔지만 네. 그걸 완전히 지운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당원 5에 일반 국민 5에 권리당원 5 이렇게 5대5 구조인데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조금 점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뭐 경선에 참여하는 권리당을 더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미 그거는 뭐 끝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5대5 비율을 뭐 4대6, 뭐 3대7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근데 또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쵸. 그거 하에서 뭐 강성당원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뭐 움직임이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뭐 물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라서 이제 조심조심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친명 원내 인사들의 뭐 비명 중진에 대항하는 그런 승산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향후에 엄청난 네. 갈등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이준석 전 대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건 사실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냥 좀 명확해 보여가지고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이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버티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젊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원 그 지지층 일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향후에는 그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걸 안다.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네. 어쨌든 보궐선거라는 결과로 인해서 안 좋아졌는데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도 어려워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여당 내에서 대안 세력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커질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주말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정리를 할게요. 오늘도 이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 주에 어떤 얘기들 나눌지 기대해 보면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